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전략이다, 국가 중대사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늘 막 여론 동향 분석을 마쳤고 곧 당 지도부가 그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서울, 경기 지역의 여론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첫 소식 유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긴급 수도권 여론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여론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의도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정책 발표 당일 김포 편입만 부각됐을 땐 의외성이 두드러졌지만 다음 날부턴 서울 인근 도시를 포괄하는 메가 서울로 이슈가 확장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인 여론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동향조사와는 별개로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민심 동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TF를 출범하고 특별법 발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또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거리를 뒀던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여론을 주도하는 이슈를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정 협의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국가 정책 차원의 접근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했고 저희가 취재해보니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일부 당협위원장들 역시 서울에도 낙후된 곳은 많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며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런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내 반발 분위기는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30여 명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만찬에 갔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만나는 자리로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김포시 편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서울 인프라 개선해달라는 요구인 거거든요. 이런 거 저버려 두고 그냥 서울만 크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책임 정치랑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도 JTBC에 서울 지역 인프라도 열악한데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고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의 서울시만 더 커진다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위원장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일 오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칫 서울과 경기 당협위원회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 시장 측은 우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경기도 지자체장도 졸속 정책이란 취지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지자체장은 JTBC에 편입 문제를 놓고 당에서 깊이 연구한 것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국가 정책을 마구 던지는 식으론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에도 낙후된 곳 많은데 김포가 들어오면 우리 몫만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서울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이은진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아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 이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결국은 서울 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시까지 5호선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6년 전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김포와 인천이 원하는 노선이 서로 다른데요. 김포시 노선대로라면 2조 3천억 원이 되고 인천시 안대로라면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어느 쪽이라도 2조 원이 넘는 큰 공사입니다. 네. 네, 또 여러 시도를 거치는 광역철도라 국비가 70% 투입되고 나머지 30%를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면요, 이 국비 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네. 서울은 지방 재정이 넉넉하다고 국비 보조를 덜 해주는 건데요. 서울이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김포의 편입 시점, 또 그때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조 단위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단이라면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가 평소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김포시의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3,91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얻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요. 네. 실제 여당 내에서도 기존의 서울 외곽구 주민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엄한데 퍼준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조세 저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걸 의식한 듯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에게 이득일지 신중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려면 먼저 경기에서 나가는 걸 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계산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연 지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김포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부동산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될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땅값이었습니다. 급기야 대구시는 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포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 장기동 일대에선 부동산 문의가 늘었습니다.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문의가 좀 있어요. 서울시 편입되면 집값이 좀 반영이 많이 될까.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비롯해 부족한 인프라가 개선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저희한테 환영이죠.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교통 문제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니까.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는 사흘간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정치권에서 선거용으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금방 또 사그라들지 않을까, 또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서민들만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괜히 부동산 자꾸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세금 부담만 늘어지죠. 야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만 자극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당에서 메가 서울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정부는 오늘 지역 균형 발전 이루겠다며 5년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이런 계획을 만든 건 역대 최초라고 강조하며 지방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89곳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교육 여건 등의 이유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는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의 50.5%가 집중됩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나온 배경입니다. 국가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향하고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특구로 가는 기업엔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아예 없애줍니다. 지방 불편 사안으로 꼽혔던 교육과 일자리 관련 특구도 만듭니다. 광주 전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넘깁니다. 다만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재편 논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왔으니까 네네. 두 개 다르잖아요. 이 김포가 이런 문제였다면 뒤에서 뭐 메가시티 구상이라든가 있었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엇박자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질적인 대책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유기해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뒤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박광렬입니다. 카지노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졌는데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있으면서도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에서 잇따라 총책으로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 믿기 힘든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을지 저희 취재진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직접 박광렬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임꺽정과 홍길동에 비유하며 마약 사업을 크게 하겠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먼저 최강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1년 황하나 씨 등 96명이 마약 유통과 투약으로 검거된 사건부터 지난 4월 엑스터 씨와 필로폰을 국내로 공급하다 20대 일당 3명이 검거된 마약 사건까지 두 사건 모두 배우로 지목된 인물은 마약왕 박광렬입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유기해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박광렬. 어떻게 마약을 유통했을까? JTBC는 반년이 넘는 취재 끝에 필리핀 법무부 허가를 받아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광렬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매자가 없으면 어떻게 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약 좀 보내줘라.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마약뿐만 아니라 뭐라도 하긴 해야 돼요. 2년 전 마약 사건의 국내 총책으로 검거된 바티칸 킹덤은 사실상 막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티칸은 사실 막내고, 막내예요, 막내. 막내만 잡힌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살겠다고 찾아와서 내가 이거 하는데 그래 해봐 하고 줬다고 쳐요. 여기서 일리 줬어. 그럼 다 이제 써먹어갖고 다니는 대가리를 욕하죠, 그죠? 나는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죄가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 핸드폰 쓰시죠, 그죠? 그러면 이건희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휴대폰 중독된 애들이 휴대폰 밥 먹을 때도 들고 있는 애들이 이건희가 나쁜 놈이에요? 2021년 사건 당시 박광렬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들에게 필리핀 마약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압수된 마약만 1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미 유통된 마약까지 포함하면 그 양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마약 신세계는 열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업을 저는 해봤으니까 유통구조를 알으니까 거기를 때리고 나쁜 놈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마약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뽕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 다 알아. 아니 100원 훔쳐도 도둑놈이고 1억 훔쳐도 도둑놈이고. JTBC 최강일입니다. 박광렬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선글라스에 베레모까지 쓰고 다닙니다.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며 이른바 교도소 VIP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박광렬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 수사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한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박광렬이 복역 중인 뉴 빌리비드 교도소입니다. 돈만 내면 개인이 쓸 수 있는 방도 사고 테니스를 치며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박광렬은 래퍼처럼 앞니에 은을 씌우고 선글라스에 페도라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먹이가 많은 놈이나 서열이 있는 놈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 빵을 갖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필리핀 애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 안에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있으니까. 3명을 살해한 후 사탕수수밭에 유기한 범죄에 대해서도 부인은커녕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성 같은 거 좀 하세요? 아니요. 난 내가 한일 했다고 생각해. 나하고 같이 공범이었던 철수도 마찬가지고. 거기 30년 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가슴이 아픈데. 가면 돼서 30년이죠.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별로 실제 사탕수수밭 살인 공범은 30년형을 선고받고 국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본인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 사업가처럼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선생님 송환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송환되고 싶은 거보다도요. 볼까요? 왜냐면 난 증거가 없어요. 내가 마약 판 증거 있어요? 없죠.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그라운드 못 있냐고 증거가 없어요. 죽인 건 맞잖아요. 아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자신이 입을 열면 한국 검사들이 다친다는 말까지 꺼냅니다. 나는 하면 한국 뒤집어져. 왜? 검사부터 옷 벗는 놈들도 많을 거야. 살인 사건은 물론 마약 대량 유통 사건도 박광렬이 송환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서 진짜 죽이고 싶죠. 칼로 찔러 총으로 쏴 죽이고 싶죠. JTBC 안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과 함께 전 총조 씨도 또 다른 펜싱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학원 수강료는 남현희 씨 이름의 통장으로 받아왔고 남 씨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레슨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 총조 씨는 지난 7월 학부모들에게 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매널이라는 펜싱 학원을 언급합니다. 남 씨도 전 씨가 매너를 통해 자신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는 주변에 선생님들도 없었고 관계되어 있는 매너 선생님들을 투입해 주셨고 학부모들은 남 씨가 고급 레슨을 받으라면서 전 씨가 운영하는 매널에 등록하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상위 몇 프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런 거를 하는 대표다. 수강료 이체 내역을 보니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보다 수십만 원 더 비싼 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널로 보내라는 수강료는 남 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수업도 남 씨 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전 씨가 매널 수강생들에게 해외 대회 프로그램을 권하면서 고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잘하는 애 2명 정도 있거든요. 걔네한테는 그 밑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JTBC는 남 씨에게 매널의 실체와 공동 운영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체포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윤종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의관은 목에 강한 힘을 가해 피해자가窒息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종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질식시키려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 나온 법의관은 피해자 목에 강한 힘이 가해져 숨을 쉴 수 없었고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랐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린 셈입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코뼈 골절 등을 근거로 들어 코와 입이 막혀 질식했을 가능성을 물었지만 법의관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박이라면 보통 입술 등에 다른 상처가 남는다며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최윤종을 붙잡은 경찰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도 최윤종이 너무 빨리 잡혔다,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는 등 황당한 말을 늘어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최윤종의 가족이 나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과 중상자 수백 명이 가자 지구를 빠져나와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난민촌에서 하룻밤새 4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는데
이 과정에서 인질 7명도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도심에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수천 킬로그램의 폭탄을 투하해 생긴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손길을 재촉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하마스는 인질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근거지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זו לחימה מורכבת, חלקה היא גם פנים אל פנים. בקרבות איבדנו לוחמים. 하지만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에서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통신사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인터넷과 전화 등 외부와 연결된 통신망이 다시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등의 중재로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쪽 라파 통일로를 열고 외국인들과 일부 중상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에서 약 15km 떨어진 이집트 북부 지역에 부상자 수용을 위한 야전병원이 들어선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가자 지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미국이 나서서 휴전을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을 멈추라는 기습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무슨 회의 중에 시위가 열린 건가요? 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출석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 있던 반전단체 20여 명이 붉은 페인트를 칠한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는데 당시 모습 잠시 보시죠. If the witness we will suspend until the room is cleared. Committee will suspend, and again, 네,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던 백악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동안 백악관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거라며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펼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또 그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이란 소식까지 나오면서 백악관도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춰도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의미의 휴전은 때가 아니라면서도 구호물자를 보내고 인질 구출을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일시적인 교전 중단은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프랑스 파리 건물 곳곳에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 60여 개가 그려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찾아내고 또 학살했던 방식을 떠오르게 하는 문양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 아랍계 인사가 인터넷 생중계에서 히틀러가 네타냐후보다 낫다고 말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이 하마스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판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무기 판매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하마스나 관련 제3세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최근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중 북한산이 여러 차례 사진과 영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기 중 10% 정도가 북한산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하여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출 포탄이 1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공이 많죠? 2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이른바 5대 은행 다니는 임직원들이 지난해 받은 상여금 다 더한 겁니다. 오늘 은행 임직원들 연봉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5대 은행들 평균 연봉 얼마일까요?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모두 억대 연봉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 은행들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높은 금리에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앉아서 이자 장사한다, 돈잔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연일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 한 것 같다, 은행 갑질이 많다며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 걷어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은행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나온 첫 은행권 경영 현황 보고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서 어디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도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을 향한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틀 전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은행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선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고 또 은행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수익은 5대 시중은행만 합해도 31조 원에 달하는데 30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관행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폐업하게 생겼는데 뭐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들은 뭐 돈잔치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급기야 은행이 낸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 논의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초과 이익의 절반을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식입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혁신을 통해 가지고 뭐 이윤을 본 거가 아니라 초과 이윤의 발생의 일부를 세금으로 더 거두고 중소 상인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만 이중과세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른 방식의 사회 환원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기 때문에 황해도 지사 같은 이북 5도 지사가 있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해외 출장도 가는데요.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북 5도 위원회 청사입니다. 5명의 이북 5도 지사들이 근무하는데 한 명당 연봉이 1억 5천만 원가량 됩니다. 임명직이지만 선출직 도지사들과 같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관용 차량, 비서진 3명도 제공받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셔서 통화가 좀 어려우시다고 그러시면서. 회의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회의를 23번 했는데 이북도민 행사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해외 출장도 갔습니다. 지난 3월엔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밴쿠버 등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거주 이북도민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를 알리기 위한 출장인데 지사의 비즈니스 항공료 포함 2,260만 원을 썼습니다. 위원회 측은 해외 이북도민회를 격려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엔 해외 도민 50여 명도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항공료와 숙박비 등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통일 전망대를 방문하고 경인 아라뱃길 디너 크루즈 행사 등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체육대회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1만 5천 명의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해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과하다는 지적에 위원회 측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저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를 지도 지원하거나
이북 지역 문화재를 정상 보존하는데. JTBC 송우영입니다. 도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직이지만 평양시장 같은 시장이나 군수, 읍면 동장까지 모두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활동비로 잡힌 예산도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데 계속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예 평양시장에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건축가가 임명됐습니다. 평양시에서 학교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신 거죠. 저도 2세인데 청년회 쪽 나가서 활동을 했어요. 신의주 시장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조봉덕 자문위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명예시장과 군수만 60여 명, 읍면동장은 900명이 넘습니다. 경력도 탤런트와 목사, 학원 강사 등 다양합니다. 조연 배우로 낯익은 기정수 씨는 사리원시 신창동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월 37만 원, 읍면동장은 월 14만 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북 출신 실향민 2세입니다. 절 보고 일단 명예면장이나 맡아서 이런 망향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좀 도와달라. 상권에 계신 분이 별로 없다. 2세, 3세 내려가면서 자비토라고 할 사람은 없죠. 본적 등을 확인해 임명하는데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한 젊은 변호사가 군수로 추천돼 군민들이 반발하거나 과거 활동비를 유용했던 인물이 다시 군수로 추천돼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북 5도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과도해 보이고요. JTBC 하혜빈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육아휴직을 더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으로 줄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지적에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 또 출산휴가 끝난 뒤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현재 최대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한 달 급여 상한선을 2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중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는데 상한선이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기존 소득 대비 소득 대체율은 평균 44.6%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반토막도 안 되니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액수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또 출산 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아예 없애 눈치 보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3조 원 넘게 적자 상태입니다. 또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돼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협의도 관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금개구리와 맹꽁이 모두 멸종위기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 때문에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때문에 계속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건데 대신 살라고 마련해준 곳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등 뒤에 금색 줄이 2개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입니다.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곧 개발이 된다고 해서 대체 서식지로 옮기기 위한 포획 작업이 한창입니다. 맹꽁이도 보입니다. 모두 멸종위기 2급 생물입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LH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근처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습니다. 억새를 해치고 들어와 보니 바닥은 메말라서 육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에는 이렇게 모포나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풀어놓은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물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널브러져서 아예 바닥까지 달라붙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도 플라스틱 망으로 된 보호벽이 있는데요. 오래돼서 이렇게 구부리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집니다. 금개구리는 습지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습지가 사라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이 돼 있는 상태죠. 2007년부터 이곳에 금개구리 1,500마리, 맹꽁이 453마리가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 조사해보니 금개구리 18마리, 맹꽁이 129마리로 확 줄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 살던 금개구리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8년 동안 벌써 이사만 2번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살던 곳의 택지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엔 김포로 옮겨진 금개구리는 올 여름으로 부지 사용 기한이 끝나 다시 파주의 한 습지로 왔습니다. 하지만 곧 3번째 이사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2026년 이후에 이곳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제곱미터 정도의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넓이가 금개구리 1,800마리가 사는 임시 서식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김포 쪽에서 운영했었던 것들을 경험을 좀 토대로 봤을 때 2,000제곱미터는 이게 적절한 면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서식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법령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체 서식지 조성하고 사후 모니터링 3년 하고 나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대체 서식지에서 관리가 안 들어가면은 도루묵이에요. 살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빵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피하기 어렵다면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살아갈 곳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이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유연성 씨가 지난 7월 미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가 우리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유연성 씨는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입니다. 남자 복식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뒤엔 국내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유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우리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이 보강 수사를 지시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는 유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받고 계신 추행건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나 입장 같은 걸 여쭤보라고 연락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 당사자 간 합의가 됐다면서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를 낼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합의 조건에 따라 반론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면서 40대 남성이 아들 앞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바닥을 향해 마구 주먹질합니다. 중년 여성이 몸으로 막아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폭행입니다. 발단은 아이들 말다툼이었습니다. 한 아빠가 아들에게 욕을 했다는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른이와 나무라자 놀란 아이는 자기 아빠를 불렀습니다. 엉엉 울면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도 못 살게 해버린다고 막 협박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바로 주먹이 날아왔단 겁니다. 저희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넌 뭐야 이러더래요. 갑자기 목을 치고 때려 눕혀서 폭행. 너무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고 애 이거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핏줄이 터져 눈을 잘 뜨지 못합니다. 저희 둘이서 작은 가게를 해요. 전혀 못하고 있죠.
아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죠. 아닌데 자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안해 하지만 때린 남성은 본인 역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기 성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를 심던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2주째 넘어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탓인데 주민들은 또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고꾸라져 있는 건 25톤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듯 위태롭게 섰습니다. 이 육중한 기계가 뒤집어져 있는 곳은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곳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느낌?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왔죠. 지난달 18일 조경수 심는 작업하던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건물도 덮칠 뻔했습니다. 크레인 기둥은 아파트 난간을 뚫고 이렇게 보행로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보행로 한복판을 안전펜스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곳은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펜스 때문에 좁아진 인도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거나 아예 도로로 내려와 걷기도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2주째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크레인 수리비, 돈 때문입니다. 크레인 기사와 조경업체가 맞붙었습니다. 기사는 업체가 1억 6천만 원 수리비를 줘야 크레인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조경업체는 일단 크레인부터 옮겨놓고 책임을 따지자고 했습니다. 지금 합의를 그쪽에서 안 해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되니 일단 먼저 옮겨놓고 생각을 하자. 지자체는 사고 장소가 사유지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업체와 크레인 기사는 오늘에서야 크레인을 바로 세우는 데까지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치울지 알 수 없고 그동안 주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오늘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됩니다. 6개월 전 강릉 경포동 주민들은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었는데요. 산불이 한 마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멀리 파란 바다가 보이는 이 길. 물 막기로 유명한 경포호수 옆길입니다. 호수를 끼고 마을로 들어서니 새까맣게 탄 건물부터 보입니다. 산등성이에 단풍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죽은 나무 밑둥만 남은 민둥산이 됐습니다. 네, 산불로 강릉의 나무 8만 7천 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벌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4월 전신주에서 일어난 불티는 큰 불로 번졌습니다. 산을 태운 뒤 아래에 모인 펜션들을 덮쳤습니다. 하늘에서 불똥이 비처럼 떨어집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연기에 질식하고. 주민들은 생업과 집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집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아예 안고 눈물 아끼지 않고 같이 울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겨 나오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반지고 목걸이고 하나도 다 버렸어. 겨울 옷을 어떻게 하나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펜션 3동을 잃은 최양훈 씨. 원상 복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성금과 지자체 지원금은 먹고 사는 데 써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돈으로 이자들 내고 그냥 생활비 썼습니다. 저희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주민들 대부분 비슷한 처지입니다. 늘어난 이자와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지을 수가 없어. 돈이 뭐 어느 정도 해야지. 10억을 어떻게 투자해 여기다. 피해 입은 펜션은 200여 곳. 복구 작업에 들어간 곳은 5곳입니다. 주민들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면 저 불만 보여. 불만. 저 불 여기서 확 그냥. 새벽에도 자다 일어나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과실 여부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다시 또 바람은 불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헬로윈 분장이 화제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는 만화 주인공 복장을 하거나 방역 요원 차림으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식입니다. 디이슈 보시죠.
戴好口罩，记得酒精消毒。今天万圣节，给你们破例一次。 2034년 겨울 월드컵이 또 한 번 열릴 걸로 보입니다. 월드컵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인권 탄압국의 스포츠 워싱이란 비판과 함께 경기 일정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국가여서 섭씨 50도에 달하는 여름엔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도 유럽 리그가 한창인 겨울에 진행이 된 건데요. 당시에도 무리한 일정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I knew that it was crazy to put the World Cup during the league, during the Champions League. 달력 한 장이 넘어가며 11월이 찾아왔습니다. 11월 첫날인 오늘도 여전히 날은 온화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아침은 평년 기온을 11도나 웃돌며 가을답지 않게 따스했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고요.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일부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영서에 약한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내일 오전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부산 17도, 강릉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청주, 전주 26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